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AMD의 라디온 6000 시리즈 레퍼런스 제품의 엠바고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RX 6800과 RX 6800 XT의 리뷰가 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리뷰 내용을 몇 가지 참고해서 RX 6800과 RX 6800 XT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된 리뷰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MD가 제품 발표 현장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또 사전 유출되었던 내용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AMD에서 발표한 내용은 RX 6800 XT가 경쟁사의 엔비디아 RTX 3080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를 중심으로 한 리뷰 테스트 결과를 두고 본다면 RX 6800 XT의 포지션은 RTX 3080보다 우수한 성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3D마크 벤치 테스트를 예로 들어 타임스파이의 점수와는 다르게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압도적인 벤치 점수를 보여주었지만 이건 이전 세대에서도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유독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게임 성능에 있어서는 그동안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와 비교했을 때 늘 성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놀라울 만큼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단 이제 게임마다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이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분명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게임에서만 이 샘의 효과가 있었을 뿐 대부분은 샘으로 인한 성능 향상을 얻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국내 판매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MSRP 기준으로 RTX 3080 대비 $50 저렴한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 예를 들자면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하고 DLSS 같은 슈퍼 샘플링 기술을 사용한다면 RTX 3080과 RX 6800 XT의 성능 갭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두 카드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라라랜드의 경우 라이젠 5000 시리즈 CPU가 있어야 되고 또 AMD 500 시리즈 마더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음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성능의 향상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지원하지 않는 타이틀이 많은 관계로 AMD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비래퍼 제품의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구입할 경우 비래퍼 제품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비래퍼 제품 리뷰를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내용 직접 확인하고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RX 6800 XT 어떻게 보셨나요? 기대 이상이었나요? 혹은 기대보다 못했나요? 자, 얼마 전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의 매각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인텔은 사업 부분을 좁혀서 집중하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2019년에 스마트폰 모뎀 사업부를 애플에 팔고 올해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하이닉스에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미디어텍이 인텔의 전원관리 칩 사업부를 $8,500만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좋게 보면 털어내는 거고 조금 삐딱하게 보면 야, 이 망조가 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확보되는 자금으로 주요 사업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이것도 경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엔비디아는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로 RTX 3060 Ti입니다. 최근 비디오 카드를 통해서 RTX 3060 Ti의 성능 관련 슬라이드가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품은 일부 소매점들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유출된 성능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RTX 3060 Ti는 거의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RTX 2080 슈퍼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레스터라이징 그래픽 중심의 게임에서는 2080 슈퍼보다 대략 한 10% 정도 높은 성능을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게임에서는 그 차이를 더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2080 슈퍼 대비해서 대략 10% 내외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게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깔끔하게 나와준다면 어쩌면
3070 팀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통해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였다면 앞으로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보여줄 다음 단계는 스크롤일 겁니다. 항상 뭔가 시험적인 제품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오포가 오포 X2021이라는 이 스크롤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판매 계획 예정이 아닌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6.7인치에서 좌우로 늘어나며 스크롤된 화면을 펼쳐주는 방식으로 최대 7.4인치까지 디스플레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스크롤 방식의 장점이라면 접이식, 그러니까 폴더블 방식보다도 이 제품 두께가 얇고 화면 사이즈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삼성과 LG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과연 오포가 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랜만에 TSMC 소식입니다. 타이완 이코노믹 데일리에 따르면 TSMC가 2나노 공정을 준비 중이며 2023년 하반기 리스크 프로덕트를 목표로 공정 수율은 대략 9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TSMC는 핀펫을 사용하는 5나노 및 3나노와는 달리 2나노의 경우는 MBC 팻,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어쨌든 이 아키텍처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본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장황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공정이 축소될수록 문제점이 생기는데 바로 누설 전류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파운드리 쪽은 이 누설 전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 주요 기술적 포인트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 삼성에서는 3나노 공정에 이 가펫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삼성이 TSMC보다 훨씬 빠르게 진입한 상태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펫을 그리고 2나노부터 이 가펫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산업 쪽에서는 이제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의 경우는 TSMC와 삼성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도 이 파운드리 고객사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 밀려있는 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TSMC보다 좀 더 빠르게 미세 공정 생산에 성공하는 걸 겁니다. 그나저나 2나노, 이제 슬슬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느낄 단계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대체 어디까지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삼성 소식이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17일 블룸버그에 의하면 컨퍼런스 자리를 통해서 파운드리 디자인 플랫폼 개발의 박재홍 부사장이 밝힌 내용을 인용해 삼성은 2022년에 3나노 칩의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은 TSMC에서도 3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동일한데요. 결국 7나노에서 벌어졌던 이 미세공정 양산화를 누가 먼저 진행할 것인가가 3나노에서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TSMC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고 삼성은 18%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암페어 칩을 생산하고 있고 또 IBM 그리고 퀄컴 등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생산시설 역시 올해 화성의 EUV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평택에 건설 중인 공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에서 밝힌 것처럼 2022년에 삼성이 3나노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면 이때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TSMC의 3나노는 핀펫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에 이 비용 부분에서 삼성이 선택한 가펫 방식은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 TSMC가 선택한 핀펫 방식보다도 훨씬 성능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삼성이 과연 골리앗의 목덜미까지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얼마 전 아마존의 국내 11번가 투자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11번가에서 아마존의 제품들을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미리 제품을 구매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다음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의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건 아무래도 쿠팡입니다. 그리고 그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로켓 배송일 겁니다. 결국 이커머스에 있어서 어떻게 물류를 처리할 것인가가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 서울경제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이 코리아 센터의 미국 내 물류 센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리아 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이 5개국 7개 도시의 직영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존이 코리아 센터의 물류 센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 직구로 분류가 돼서 $200 이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아마존과 11번가가 국내에 별도로 이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기업 간의 거래로 분류돼 가격의 10% 이상이 관부가세로 반영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또한 11번가가 코리아 센터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 제대로 자잡기 위해서는 물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만약 물류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를 해오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11번가를 통해 아마존을 사용할 메리트를 딱히 느끼기 힘들 테니까요. 자, 업계 쪽 카더라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KD입니다. 자, 먼저 라데온 RX 6800 XT와 6800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간밤에 레퍼런스 제품에 엠바고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관련 제품 리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외는 테크 채널에서도 많이 이 리뷰가 올라왔는데 왜 국내는 리뷰가 거의 전무할까? 자, 이유는 국내에서는 래퍼 제품의 리뷰를 AMD 쪽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리뷰용 샘플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업계 관계자들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AMD가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만 리뷰 진행을 맡겼을 것이다 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쪽 리뷰 테스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와치독스 리전의 레이트레이싱 작동 오류 및 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도 그래픽 처리에 문제가 있고 또 몇몇 게임들에서 충돌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늘 그래왔듯이 아드레날린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포장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수장에서 너무 싱싱한 화로다 보니까 싱싱할 때 팔고 싶었던 상인이 있었나 봅니다. 자, 들리는 소문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MSI의 6800 관련 물량이 먼저 공급이 되었었는데 어떤 한 매장이 엠바고가 해제되기도 전에 8개 정도를 미리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3080급의 가격으로 현금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몰래 팔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이 MSI의 초도 물량이 50대도 되지 않았던 탓에 50대도 안 되는데 8개가 팔렸으면 표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예, 들켰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처리하고 있겠지만 심지어 라라랜드로 조립해서 판매된 거라고 하는데 역시 용수장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제대로 된 성능 테스트도 확인하지 않고 덥석 현금을 주고 제품을 사신 그분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12월이 시작되면 바로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3060 Ti 관련 카더라입니다. 이 3060 Ti 출시로 인해서 업계 쪽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070 대비해서 성능 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에 이 3070의 MSRP가 $499였었는데 반해 엔비디아에서 3060 Ti의 MSRP를 꽤 낮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좀 업계에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3070을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카더라입니다. 제품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야 이 소문대로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물론 3070을 구입하신 분들은 통수 맞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제품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올라간다면 소비자에게는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물량 공급 문제는 AMD 라데온 RX 6000 시리즈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AMD 공홈에서도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떴고요. 해외에서도 아주 극소량만 풀려서 이미 제품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RTX 3080 때보다도 비교하기 힘들 만큼 RX 6000번대의 초도 물량이 아주 극소량이라고 하는데 개중에는 초도 공급 수량 및 드라이버 문제 등을 언급하며 AMD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제품을 출시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 물량 부족은 예상을 했던 거고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이미 진즉에 포기했던 터라서
그쵸.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마이크 소리에 빗소리가 조금 함께 묻혀 있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비가 진짜 서글프게 부슬프게 온다. 아유.